뭐 교통, 그 다음에 유통 이렇게 분야별로 10대 분야에서 그 데이터를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서비스라든지 뭐 대국민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대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각각 그 플랫폼별로 이제 센터를 빅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그런 또 센터를 이제 10개씩 해가지고 그 빅데이터 센터를 100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갇혀있던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뭐 전산실이나 이런 데 갇혀있던 데이터들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빼내서 그거를 이제 유통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여튼 전반적인 어떤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여튼 정책을 소개드리기 전에 좀 간단하게 이제 좀 그 데이터에 대한 현황과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그 데이터의 가치의 변화에서 그 데이터 신자본, 데이터 자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면 보통 이제 데이터 하면 뭐 21세기 원유다 뭐 이런 얘기들 표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원재료 이런 개념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신자본, 뉴캐피탈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2013년도에 그 딜로이트에서 뭐 데이터 에이즈 뉴캐피탈하고 글로벌 에코노미에서 이 데이터 경제를 얘기하면서 이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금전자본과 동일하거나 금전자본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하여튼 핵심 요소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근데 한동안 이게 뭐 많이 확산은 안 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실제 실물 자본보다 더 소중한 그런 자원으로 보는 그런 하여튼 이슈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본 같은 경우는 뭐 그 특징이 그 재이용 그리고 거래할수록 무한의 가치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실제 우리 돈보다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동일한 데이터를 나도 쓸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또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와 데이터가 연계돼서 또 활용이 되면 무한한 또 가치가 생성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실제 실물 자본보다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게 데이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상 우리가 그 스타트업들이죠. 요즘 이제 뭐 AI나 뭐 빅데이터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요즘은 그 투자나 이런 그 프로그램도 많고 프로세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면 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투자 받기도 쉬워요. 돈 투자 받기가. 근데 오히려 서비스 만들려고 이제 데이터를 구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데이터 구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위암을 이렇게 뭐 진단하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그 서비스를 하나 개발하려고 일부 그 어떤 그 회사에서 그 위암 사진을 구해야지 되거든요. 의료 데이터를. 근데 이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의사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거의 병원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의사 따라다니면서 이제 심지어는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암 관련된 사진도 받고 해서 그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런칭을 하는 그만큼 뭐냐면 이제 데이터 구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그 데이터가 실제 실물 자본과 동일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MIT 기술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자본의 구상이라고 해서 라이즈 오브 데이터 캐피탈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치와 그 다음에 그 마켓에 대한 어떤 그 최저가 파괴, 신규 시장 파괴,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 다음에 그 무형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보고서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실물 자본과 달리 비경쟁적이어서 무한하게 재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데이터 자본하고 실물 자본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데이터 자본 같은 경우에는 뭐 비경쟁성이고 그 다음에 비대체성이고 뭐 경험적 재화다. 그래서 뭐 비경쟁적이라는 건 뭐 여럿이 같이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 비대체성이라는 거는 이제 하여튼 데이터마다의 그 유일한 어떤 의미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경험적 재화라는 거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그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여튼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잘 하여튼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는 그 자유롭게 데이터도 흘러다녀야지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중요하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그런 그 어떤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우리 정보 같은 경우는 일반 정보가 있고 개인 정보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어떤 정보가 더 활용도가 높죠? 개인 정보죠, 그죠? 개인 정보를 잘 써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타겟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개인정보를 잘 인용해가지고 잘 쓰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서로 어떻게 해요? 교환도 하고 이렇게 유통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되어야지만이 사실상 그 데이터가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 하여튼 몇 가지 그 현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하여튼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 거래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연계 분석 하여튼 이런 생태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저 서비스같이 하여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데이터가 보면 뭐 공간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습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통신 데이터나 카드 데이터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분석할 때 그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 인프라 구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실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 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클라우드 하면 그냥 저장하는 뭐 서비스 개발하는 그 정도지 거기에 뭐 빅데이터까지 올려서 뭐 분석하고 그런 서비스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시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정보를 전 세계에 있는 개인에 대한 그 개인 정보를 엄청나게 다 수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가공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데이터 유통 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그런 데이터 브로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데이터 브로커가 잘 알려진 애들만 해도 한 6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이제 없죠. 그래서 하여튼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이양에 중국의 이제 구이양에 그 빅데이터 산업 혁신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라도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국 지방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이 착착 이렇게 화면에 돌아가면서 뭐 저쪽에 북경에 뭐 무슨 데이터는 가격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착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매해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데이터 종류를 보면 이제 그 공공 데이터가 한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그 민간 데이터, 뭐 이렇게 소셜 데이터 뭐 이런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 이제 뭐 미국의 뭐 이런 그 하여튼 중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하고 싶은 그런 미국의 어떤 기업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실제 이제 분석해서 뭔가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1년에 뭐 한 그 데이터 뭐 판매하고 하는 시장이 1년이 아니라 한 3년인가 3년인가 운영이 됐는데 3년 동안 한 200억 정도 그 시장 그 데이터 판매나 뭐 이런 것들 한 200억 정도 그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IoT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거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그 거래소를 좀 만들겠다고 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현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연계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는데 뭐 빅데이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지역 허브 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트워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 연구센터, 센터를 한 9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행정, 그다음에 비즈니스 지역 빅데이터, 도시 빅데이터, 뭐 소비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거를 서로 연계 활용하고 뭐 공공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에 이렇게 아니면 도시 뭐 혁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지역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을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4개로 쪼개서 이 지역 특색에 맞게끔 뭐 서부는 의료, 중부는 농업 뭐 이런 식으로 분야를 다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허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다 모아요. 모아서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해서 쓰는 이런 개념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연계라든지 이런 활용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초기입니다. 초기. 사실상 좀 초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플랫폼도 되게 많아요.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석 플랫폼, 수집 플랫폼,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올리기도 하고 서로 구매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수집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요즘 인공지능 학습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학습용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딥러닝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플랫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라고 하면 이제 암사진 같은 것들을 뭐 한 몇만 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 태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암은 뭐 3기고 지금 보면 뭘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엑스레이 사진에 다 이렇게 태깅을 해줘요, 의사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몇만 장이 있는 거예요. 보통 한 10,000장 정도는 있어야 뭐냐면 인공지능이 학습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학습이 되면 그 위암 사진을 딱 갖다 주면 얘는 어느 정도 상태다. 이걸 80, 90% 이상 다 진단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플랫폼에서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학습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많은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많이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서 뭐 해마다 그 빅데이터 뭐 전략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인데요. 보시면
하여튼 추진 방향은 자연 자원은 빈국이지만 하여튼 데이터 자원은 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제 그 목표고요.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뭐 구축을 활성화하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통 활용을 촉진하자. 데이터 분석 및 활성화 전문 인력을 많이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제 큰 그 테마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 구축 활성화 같은 경우는 고품질 데이터 구축, 스마트 시티, 센싱 데이터 개방,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반 지식 베이스 제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유통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간의 뭐 어떤 연동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비식별 이런.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KT나 통신사나 카드사나 이런데 사실상 누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동의를 해주면 그 데이터가 기업이나 이렇게 아니면 개발자한테 이렇게 가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뭐 그 대형 뭐 서비스가 빅데이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발굴하고 하는 예를 들면 뭐 그 교통 뭐 맞춤형 교통 뭐 이런 것들 그죠? 내가 오늘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어떤 경로로 가면 안전한지 그런 루트도 알려주고 하는 하여튼 이런 어떤 서비스들 그 다음에 인력 양성 뭐 전문 기업 육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좀 얘기되는 것들은 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보면 우리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런 사실상 이게 그 공급자 중심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개방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OECD에서 이렇게 자료조사한 거 보면 공공 데이터 개방은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 근데 공공 데이터 활용은 23인가 해가지고 거의 꼴등 수준이에요.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점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요즘 공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개방할 때 이렇게 뭐 하여튼 공급자 중심으로 개방하는 게 아니라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국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많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에 그 하여튼 뭐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죠. 뭐 고양시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뭐 하여튼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 시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엄청납니다. 교통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뭐 센싱 데이터, 뭐 날씨 데이터 하여튼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모아서 아마 내년부터 다 공짜로 또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특허하고 뭐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올해는 뭐 한국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 같은 관련 그런 다양한 그런 학습용 데이터들이 올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공개가 되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그 프로젝트들은 다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낱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좀 아우러서 뭐 시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VIP 혁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이 이렇게 10개가 있는 겁니다. 교통부터 해서 뭐 물류, 환경, 유통 뭐 쭉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 밑에 센터들이 또 이렇게 10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이면 이 플랫폼은 사실상 이제 이 센터들이 뭐 버스든 뭐 택시 이런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들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생산하는 공장 같은 데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들이 이제 이 플랫폼으로 올라오면 플랫폼은 실제적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그래서 공장들이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유통도 하고 개방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매시업 해가지고 서비스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규 비즈니스도 만들고 하여튼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만들어집니다. 10대 분야에서 이제 100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는 교통, 의료, 금융, 통신, 상식, 제조, 하여튼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들어가 있고요.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저장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정제해서 잘 품질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기관이나 기업, 대학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데 뭐 연구용 데이터를 뭐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뭐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정도에 이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면, 분야별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대학이나 아니면 그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런 그 기관 대상으로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열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기업들 이런 데들은 이제 데이터를 뭐 사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정책을 뭐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환경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기상 데이터라든지 미세먼지 데이터라든지 뭐 유동인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해서 뭐 기상 예보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같은 활용성 있는 데이터 상품으로 만들고 요거를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대학한테 이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로 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플랫폼은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대표 기관, 기업을 중심으로 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유통하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인력, 제도, 공간, 그러니까 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좀 리드하는 어떤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역할까지를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아키텍처가 플랫폼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중에 특성은 개방적이어야지 되고, 두 번째, 하여튼 플랫폼과 활동이 연계융합되어야지 되고, 세 번째로 다양한 기업 간의 뭐 협업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양한 커뮤니티 창출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 요소에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야지 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어야지 되는데,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는 데이터. 데이터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지 된다. 데이터는 이해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그 지역 축제 하잖아요. 그럼 지역 축제 분석하는 그런 그 분석 모델이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요즘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냐면 저쪽에 순천에서 한다고 하면 그 SI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격을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어떤 기업이 하여튼 분석을 하나 해주고, 근데 부산에서 또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요격을 해서 SIC로 또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그 지역 축제 분석이라고 하면 하여튼 관광 지역 축제 분석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그대로 하나 개발해서 여기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데이터만 어떻게 바꿔 넣으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상품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그러면 다양한 그런 이런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게 어떻게 해요? 플랫폼에 쌓이고 소비자들은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개념의 어떤 시장을 좀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뭐 클라우드 뭐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역할이 있어야 된다. 협력 모델이라든지 뭐 규제 개선이라든지 보안, 뭐 표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실제 플랫폼이 할 역할들은 서비스 개발,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전문 교육, 창업 지원, 그 다음에 유통 거래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라라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능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유통 부분에 플랫폼 구성도입니다. 올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통 MBN이 MBN이
주관사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센터가 10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우편산업진흥원이 물류 데이터, 우리 택배나 이런 물류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생산하고. 그 다음에 빌트원이 온라인 상품 가격 리뷰, 그 다음에 식신 같은 경우는 맛집 정보, 그 다음에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보유 시세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여튼 각 파트마다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요. 이 생산된 데이터들이 다 하여튼 소비 맥락에 의해서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참여 플랫폼에는 SK텔레콤, CJ올리브네트워크, 삼성카드, 뭐 GS 리테일 이런 데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입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통신 데이터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CJ올리브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택배, 대한통운 뭐 이런 그런 데이터들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카드는 카드 데이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그 마켓 뭐 판매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매시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융합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융합 데이터가. 단순 단품 데이터가 아니라 융합 데이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지역별 온라인 상품 구매 정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데이터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 사업이 3년 사업인데 3년간은 그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기업, 대학 뭐 이런 데나 뭐 그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될 겁니다. 연구용으로는. 그리고 그 이외에 그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유료로 판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만들어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빅데이터 플랫폼의 그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이제 10개 플랫폼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이런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어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절감으로 취약계층 대출 1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걸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뭐 교통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셋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국내 암 환자 임상 데이터 10% 확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거래 매출을 100억 원을 돌파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그 유통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내에 출범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게 잘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데이터가 많이 확산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간략간략하게 이제 같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시메틱 데이터 맵이라는 걸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개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10개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묶을 겁니다. 데이터 맵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묶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간의 어떤 친밀도, 데이터 간의 관계 친밀도. 우리 LOD 여기 쓰니까 LOD 같은 경우는 보면 서로 다 이렇게 연결성이 있고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10개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엮을 겁니다. 근데 개념은 LOD하고는 좀 약간 틀립니다. 이런 그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 교통 데이터 중에 그 경유 자동차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하고 가장 친밀도가 높은 데이터는 어떤 걸까요? 의외로 뭐냐면 미세먼지 데이터입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 이런 그 분석을 할 때 그 경유에서 나오는 그 가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데이터를 다 메시업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둘 간의 친밀도가 엄청 높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 LOD 클라우드 단내처럼 그런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좀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개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유료로 그렇게 정책을 이제 가져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뭐 분야별로 있고 그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연결성을 갖게끔. 그래서 뭐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 데이터하고 친밀도가 높은 애들 중심으로 해서 딱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클라우드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 클라우드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데이터 인사이트를 좀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 데이터를 좀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려집니다. 요즘 이제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그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요? 잘 분석을 해서
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추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크고 있고 어떤 사람이 죽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고 기업들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잘 이렇게 보여주면 사실상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인사이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같은 이런 LOD 클라우드 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 미국의 데이터 USA.io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다 배치박혀놓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데이터 그 USA.io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공 데이터를 다 대학교에서 MIT 동네가 거기 가져다가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시각화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너무나 좋은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표준, 이 빅데이터라는 게 아직까지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잡혀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하기도 어렵고, 대략적으로 보면 뭐 데이터 가공이라든지 연계에 관련된 것들, 뭐 데이터 주소, 표현이라든지 표현 규격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 간의 어떤 연동, 플랫폼 간에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연동.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측면이라든지 뭐 데이터 거래 이용 측면. 하여튼 다양한 부분들이 표준화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올해 연도에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여튼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으면 다양한 뭐 유통 플랫폼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 플랫폼이 있고 뭐 센터들이 있으면 하여튼 이런 표준들을 좀 다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그 연계 활용을 위한 뭐 메타데이터 정의라든지 메타데이터 정의, 그다음에 시스템 간 연동, 그다음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뭐 데이터 생산 가공 가이드, 생산하고 가공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준수해야 될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등급 보증 지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이력 관리 규격. 그러니까 데이터도 이제 하나의 상품이 되면 우리 차량이나 스마트폰 보면 다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죠? 추적도 가능하고 그것처럼 데이터도 어떻게 해요? 유일한 어떤 그 번호를 넣어주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어떤 이력을 관리해주고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이력 정보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AS도 받고 하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게 국제적으로도 되게 좀 관심 있게 지금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이력 관리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개방 형식 같은 것들 하여튼 이런 그 표준화들이 이제 또 올해 연도에 또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관련해서 뭐 얼라이언스 이런 협의체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그 정부의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예전에 우리 그 통신 1등 국가잖아요, 그죠? 인터넷 1등 국가. 이게 노드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을 좀 잘 쓰는 나라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정책을 좀 펼쳐 나가고 있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대략적으로 다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스태프들이 다 어디 갔다?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상품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혹시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그 준비를 많이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사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 있으면 뭐 내가 그 도메인 어떤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사실상 그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그 자체가. 그죠? 그런 그 사례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 사례도 있고 공개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냐면 진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뭐 이렇게 분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관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큰 박수로 김재철 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한국문화정보원의 홍선희 팀장님이신데요. 그 앞에서 예시 때 일부러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빅데이터 네트워크 과기부가 하고 있는 굉장히 야심찬 도전에 대한 전략을 이제 총괄해서 만드신 분이 이제 김진철 박사님이고요. 10개의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10개 플랫폼 중에 문화미디어 쪽에 한국문화정보원이 플랫폼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문화체육관광 플랫폼에 공공도서관 대출정보라든지 이런 공공도서관,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로 센터를 참여를 하는데, 한국문화정보원 홍선희 팀장님께서는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 플랫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문화체육관광 플랫폼